대선 후보들 발언 하나하나, 행보 하나하나에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각 진영 캠프에서도 철저한 방어에 나서는 모습인데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현재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나온 MBS 지표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픽 띄워주십시오. 네,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39%, 이재명 후보가 32%를 기록을 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세, 상승 국면에 있는 모습이고 이재명 후보는 30%대 이 박스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컨벤션 효과가 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아마 굉장히 어찌 보면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여론조사로 진행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아마 이번 주 지나면은 아마 제자리 찰 거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후보의 언행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그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박명록 논란도 그런 거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후보가 결국은 방송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언론 노출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뭐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직 뭐 넉 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어떤 돌발 악재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여당의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국민들하고 이번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야권 지지층은 딱 고정돼 있는데 네. 가운데 이제 계속 캐스팅 보터를 쥐고 있는 이런 분들의 이제 민심의 이제 어떤 향방이가가 중요한데 지금 국면에서는 일단 국민의힘 경선이 성공적으로 완수가 되면서 최종으로 뽑힌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그 컨벤션 효과가 좀 결집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 게이트 이후에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이제 이른바 이낙연 후보와의 이제 갈등이 잘 정리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게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컨벤션 효과가 없었고 한쪽은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린 측면이 있어서 네. 지금의 양당의 후보가 선출된 국면에서는 일단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유리한 여론조사의 지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아직 뭐 대선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그렇죠.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향후 추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 강도와 관련된 질문인데 계속 지지할 것이다는 65%, 바꿀 수도 있다는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65%란 거는 결국 지금 뭐 여야 두 양 후보의 고정 지지층, 확고한 고정 지지층의 비율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33%가 부동층이라고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치열하게 맞붙는 양자 구도에서 이 33%의 부동층이라는 거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도 보이죠. 보통 네. 부동층 한 30% 정도 보니까요. 네. 근데 저기서 지지율을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조차도 바뀝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선거 말씀처럼 네. 선거 사개월이면요 정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 어찌 보면 시작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들의 지지 마음이라는 거는 진짜 물과 같이 흐르는 거기 때문에 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보통은 뭐 양측이 아마 한 30% 정도는 고정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중간에 한 40 정도는 중도층이라 보거든요. 네. 지역적으로든 아니면 세대별로든 아니면 정치 이념적으로든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 중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그건 아마 여야가 공히 같은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도 싸움이 치열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른바 2030 젊은 세대들이 그 부동층으로 꼽히고 있고 이번 대선의 주요 캐스팅 보트로 꼽히고 있는데 관련해서 오늘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른바 메타버스를 타고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관련된 화면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 각 부분 분야에 빠짐이 없이 의견을 듣고 또 지역으로도 빠지는 지역 없이 다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이 나라의 주민은 국민이고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국가 발전을 기하는 그런 것이다. 국민을 대리한 일이다라는 그 믿음을 또 그 가치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네, 요즘 유행한 그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게 아니라 매주 타는 버스에서 메타버스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후보 선출이 일찍 됐기 때문에 이제 당 선대위 차원에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좀 기획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저런 식의 이제 민생 행보, 또 현장 행보, 그리고 이제 중도층을 향한 어떤 그 청취하는 행보를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이재명 후보도 저렇게 매주 전 지역을 그리고 전 계층 모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더욱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아까도 나왔지만 여론조사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정체 상태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이 지지율의 호감도가 낮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난제들을 극복하는 데서는 현장에 가서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금 박스권에 묻힌 이 정체된 지지율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색다르고 조금 더 이례적인 또 이색적인 행보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저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일단 뭐 이 메타버스 어떻게 보면 네. 2030 젊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측면도 있긴 한데, 저는 그 첫 방문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른바 그렇죠. 부산, 울산, 부울경. 경남, 부울경 지역을 방문을 하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이제 대구 서문시장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어쨌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취약 지역을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표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표를 하나 갖고 오는 게 두 표를 갖고 오는 셈이니까. 그러니까 대구 갔을 때도 굉장히 어찌 보면 그동안에는 지사직에 있다 보니까 예비후보 경선 때나 이럴 때 지역을 거의 못 돌아다녔어요. 토론회만 다니고. 근데 서문시장 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울경에 가는데, 부울경에 보통 가게 되면 부울경의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보수로 돌아보고, 그다음에 보통 정치인들이 시장에 보통 가거든요. 그런 입장이 당연히 들어 있는데,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2030 청년 세대 아니면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대화,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런 거를 주말에 쭉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적으로는 부울경, 그다음에 핵심적인 어떤 세대로는 2030 세대, 이거를 아마 염두에 둔 행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과 세대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령별 지지도 관련된 그래픽도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연령별 지지도 그래픽을 보면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24%,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2%, 어떻게 보면 좀 팽팽하게 이렇게 접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3040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고, 그리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좀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기간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20대에서 가장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실제로 연령별 지지 성향 이런 걸 보면 네. 말씀하신 50대 이상의 고령층은 윤석열 후보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압도적 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30, 40, 특히 40세대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30도 민주당과 윤석열 후보가 분점하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패의 관건은 20대 이 후보 20대 층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 자녀들이 20대입니다만 네. 20대는 지금 20대는 특정 진영이나 이념이나 이런 데 경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고 창의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20대에 대한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별로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홍준표에게 많이 갔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대책으로는 일단 홍 후보와의 원팀을 빨리 만들어서 홍준표 후보와의 같은 공동 어떤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2030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상징주의자 대표 대장주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있기 때문에 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와 어떻게 지금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원팀을 구성해서 정말 원만하고 그다음에 일관되게 스스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마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20대도 이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2대남만 20대가 아니거든요. 2대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2대남만을 노린 정책이나 접근법이면 2대녀를 사실은 화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아주 균형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선대위 관련된 부분은 또 그 후반부에 다시 네.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아내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는데 관련해서 여러 추측이 난무하니까 민주당이 네티즌 2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CCTV까지 지금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별소문이 다 돌았죠. 네. 뭐 다른 여자에게 뭐 얼굴을 때렸다, 뭐 얼굴이 다쳐서 뭐 사진 공개 안 하는 거다, 뭐 옛날 같았으면 사진 공개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아니 사람 다쳐서 뭐 쓰러지고 실려가는데 뭐 사진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진은 없으니까 아마
저 119 이런 데는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걸 공개한 것 같은데 보시면 뭐 얼굴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구급차 내부의 CCTV 그렇죠. 내부에겠죠. 사진이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공개한 것 같은데 저도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아픈 모습을 공개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여러 언론, 여러 기자들 저도 전화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가 뭐냐, 뭐 얼굴에 뭐 심지어 뭐를 기부스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많이 있어서 불가피했던 것 같은데 좀 사람의 그 후보 아무리 뭐 본인의 진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냥 말은 말대로 믿어주면 좋겠어요. 굳이 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든 생채내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마타도를 도는 거거든요. 그게 또 아니라고 해도 또 아무리 해명을 해도 또 그게 그럼 왜 공개 못하냐 하는 거 있어서 참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제가 보기 이런 것까지 공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굳이 아픈 장면, 실려 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루 정도 그냥 이렇게 일정이 비었다고 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선거 과정이라 해도 좀 지킬 건 지키자 서로 간에 어쨌든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금도는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정치가 아무리 냉정하고 비정하고 또 지금 1대1로 양가 구도가 아주 치열하게 붙기 때문에 네. 뭐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이제 온갖 음모 추측들이 난무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저게 CCTV 화면까지 공개될 정도로 지금 한국 정치가 너무 각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니 아무리 뭐 중요한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관심이 되는 후보라 하더라도 후보의 사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후보의 사생활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일일이 다 까발리기까지 요구하는 이 상황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이면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이제 새벽에 뭐 낙상을 입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짤막한 그 입장문만 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억측과 뭐 음모가 난무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생각하는 좀 아쉬웠다는 것은 그때 처음 초반에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 후보도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금도를 지키는 정치 문화를 좀 이뤄갔으면 좋겠다라는데 공감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야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김해 봉화마을 갔잖아요. 권양숙 여사 못 만나고 온 거죠? 예, 뭐 가는 김에 그 여사님과의 면담 일정을 타진했는데 네. 일정이 안 맞아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당의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봉화마을 갔을 때 그때 또 권양숙 여사는 아주 환대를 해서 만나셨고 장시간 또 차담을 하시면서 그때 권양숙 여사의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잖아요. 네. 나는 무조건 이재명을 찍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이게 100만 표 이상 효과가 있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둘 분 사이에 그 관계가 있는데 또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또 야당 후보를 만나기가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하고 양해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목포를 가서 우리 김대중 기념관을 갔고 그리고 바로 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아마 야당의 후보로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동서통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의례적으로 잘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유독 실장님께서 이해를 많이 하고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봉화마을 윤석열 후보 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저희도 어쨌든 그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이런 거 찾아가는 거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도 호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자들을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중도 싸움이라 하는데 저는 근데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제 논두렁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얘기했을 때 저는 그 기자의 질문 의도는 따로 있다고 봐요. 단순히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신지 알잖아요. 검찰이 수사 중에 그렇게 된 건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은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당연히 검찰의 대표는 아니죠. 근데 본인이 어쨌든 몸담고 있던 검찰이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진 거라면 뭐 유감이라든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든지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거는 다 검찰이에요. 지금까지 뭐 공정 내세우고 본인 업적 내세울 때는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고 뭐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과 싸웠습니다. 다 검찰 얘기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얘기 있을 때는 저는 뭐 검찰을 대표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해버리면 그럼 유리할 때는 검찰 얘기하고 불리할 때는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걸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찰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측근들을 수사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하길 바랬는데 좀 피해갔더라.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비겁한 태도다라고 봅니다. 네, 동문서답을 했다 이런 사실 이런 취지의 지금 그 지적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달라는 거였는데
그 당시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아니고요. 일단 네.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그 본인이 만약에 관련돼 있고 개입돼 있고 직접 본인이 수사를 담당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 당연히 입장을 밝히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현직에 지금 검찰을 책임지는 뭐 검찰총장이나 뭐 이런 입장이라면 또 검찰 조직의 또 대표기 때문에 입장을 낼 수도 있지만 네. 또 지금은 총장직 그만둔 지 한참 됐고 야당의 지금 대선 후보 자격으로 봉하마을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는 입장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 입장 이외에는 달리 밝힐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다시 가갖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검찰의 그런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모욕적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하면 그런 걸 안 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아니었고 지금은 검찰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입장 외에는 달리 밝힐 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나 구속시킨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보복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해 그 보복은 공작이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 이 이야기가 저는 오히려 우리 홍 변호사님이 좀 아쉽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주고 향후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정권이 재창출되든 정권이 교체되든 정말 이전 정권에 대해서는 서로 보복하고 탄압하고 이런 것들은 좀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되길 바랍니다. 그거를 정치 보복이다 그럼 공작이다 그러면요 본인이 공작원인 거예요. 본인이 직접 뛰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처럼 얘기해 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자기가 공작원으로 열심히 뛰었던 사람 아닌가요? 제가 보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이 공작을 시켰다는 말씀이 되잖아요. 아니죠. 지금 그렇게 정치 말씀하시면 보복이고 안 되지. 공작이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본인이 할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직 대통령 앞에서 두 제 분을 구속시킨 게 말씀을 문재인 정부 들어보세요. 때니까. 네, 잠시만요. 네. 중요한 얘기 할 때는 답변을 피하고 엉뚱한 네. 답변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일단 뭐 화기애애했었는데 또 이렇게 가기 전에요. 일단 지금 그 실장님의 말씀은 그 당시 관련한 수사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지 않았고 현재 그 야당의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어제 발언 외에는 직접적으로 말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설명이신 것 같고 반면에 대변인께서는 그래도 그 검찰총장까지 하는 검찰수장으로서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게 맞았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신 것 같으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이 논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또 그 윤석열 후보가 광주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광주에 갔을 때 방명록에 글자를 썼는데 이 반드시라는 발음으로는 사실 비슷한데 이 반드시라는 글자를 놓고 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논란이 될 바가 전혀 아닌데 네. 이제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해가지고 이제 방명록에 몇 가지 실수한 적이 있었죠. 네. 그걸 이제 다시 소환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글씨가 뭐 잘못 썼다든지 또 표기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시비를 건 거였는데요. 제가 이제 전라도 출신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저걸 반드시라고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라도에서는 반드시라는 걸 많이 써요. 반드시 하자, 반드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 후보가 이야기합니다만 호남 출신들이 주로 쓰는 게 반듯하게 반드시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가 그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전두환 관련 발언으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사과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그런 사과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만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만 자유한국 때 5.18 망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거들 뼈저리게 반성하고 더 열심히 더 똑바로 5월 정신을 개성하고 발전시키고 받들겠다는 의미로 반듯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걸 이렇게 곡해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반듯하게라고 하는 호남 사람이 쓰는 그 단어 억양으로 들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걸 반드시라고 쓴 것 자체는 국어사전에 있는 표준어이기 때문에 저는 뭐 괜한 시비 논란거리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듯하게 아니면 똑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반듯하게 세우겠습니다는 거잖아요. 똑바로 세우겠습니다.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날 왜 간 거예요? 전두환 옹호 발언, 개사과 발언 때문에 사과하러 간 거잖아요.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미 제대로 서 있는 건데 본인이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인식을 제대로 세워서 여기에 맞추는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을 받들겠습니다. 본인이 뭐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다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데 본인만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뭘 어떻게 세운다는 건데 이해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업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안 맞다. 제가 보기에 사과하러 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할 얘기가 아니구나. 오히려 자기는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세우겠다. 이런 뉘앙스로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저는 저 부분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5월 정신을 뭐가 그럼 삐뚤어졌다는 뜻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건데 네.
저게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제 괴벨스식 어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럼 사과하러 가면 제가 잘못했고 누를 끼쳤고 불편을 끼쳤으니 반듯하게 잘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더 반듯하게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네. 그러면 뭐가 삐뚤어졌다는 이야기냐로 대상을 이상하게 만드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말장난이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국민의힘이 과거에 5.18의 무슨 원흉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런 얘기 할 거 뭐 군합발로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그런 역사적인 책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오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무릎 사과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시종 일관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실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5.18에 가서 5월 정신을 잘 받들겠다. 똑바로 우리가 잘 모시고 계승하고 발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반듯하지 않은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네. 그 얘기 잠시만요, 아니에요. 잠시만요. 지금 5.18, 일단- 잠깐만요. 네, 얘기했기 때문에. 네. 5.18 망언 얘기하시는 저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제대로 했다고 봐요. 네. 사과도 하고 징계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무릎도 꿇었고 진정성이 있죠. 지금 보세요. 5.18 망언했던 김진태 무슨 전 의원 무슨 TF 단장 맡아가지고 계속 또 나오시더라고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 가기 전에 사실은 이런 거 조치했어야 돼요. 네. 지금 자꾸 주체적인 것과 나에 대한 문제와 객관적인 문제를 혼동하고 계신데 사과하러 갔을 때는 본인이 결의를 다지거나 5월 정신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아니면 준수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뭘 세운다는 거 이미 제대로 서 있는데 본인의 인식이 문제인데 인식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다가 반듯하게 세우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 현재 실체가 잘못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네. 누가 누구 방명록 탓하는 거예요? 쓰기 말이 안 전에 되는 거예요. 사과문을 발표를 했지 자꾸 않습니까? 그렇게 네, 사과문에 잠시만요. 네. 반드시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문을 읽고 사과 입장을 밝힌 다음에 방명록은 자신의 의지를 담는 겁니다. 네. 다짐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똑같이 홍영표 의원도 가가지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 5월 정신의 그 위대함을 재승해서 발전해서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의지를 다지고 다짐을 하는 건데 거기 가서 왜 사과하느냐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본인의 사과 생각이나 입장에서 사과문을 네. 발표하는 본인의 거예요. 인식이나 생각이나 네, 반듯하게 네. 세우세요. 네. 본인 다른 잠시만요. 사람 5월 네. 정신을 네, 독점하는 두 분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그게 왜 5월을 반듯하게 독점하는 사과를 거예요? 합니다. 본인 5월 생각이 정신을 잘못했다고 독점하는 얘기하는 거기 거죠. 때문에 생각이나 그렇게 제대로 하라는 얘기하는 잠시만요. 거죠. 네, 그냥. 죄송합니다.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남 탓을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잠시만요. 5월 정신을 자기 잠시만요. 맞다고 네,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아니, 절대 그런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 네. 인식, 본인 네, 생각 두 분, 잘못했다고 네, 얘기하는 좀 거예요. 네. 사과문을 해도 저러지. 네. 뭔 사과를 했어요? 아, 잠시만요. 일단 지금 뭐 반드시 받침이 있는 반드시 받침이 없는 반드시 뭐 국립국어원에서도 맞춤법상 뭐 어법상 틀린 건 아닌데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문법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이걸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부를 놓고는 두 분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논쟁하시는 것처럼 각자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시청자의 판단 영역으로 좀 맡겨야 할 것 같고요. 이 주제가 있어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일단 네. 지금 국민의힘 그 선대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경전이 팽팽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주는 건 뭐냐면 예. 사람에 너무나 집착하다 볼 것 같으면 성공을 못해요. 아,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도 보면은 네. 지나치게 자기 어느 특정한 사람, 편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집착을 하다가 결국 가서 다 실패한 거예요. 뭐 내가 무슨 뭐 정권을 달라고 그랬다 무슨 내가 정권을 갖다가 뭐 어디다 쓸 거예요? 나는 뭐 예스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후보 스스로가 확실성을 갖고서 결심을 해놓은 거지. 그 나하고는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해서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네,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없잖아라는 발언이 저는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결국 전권을 달라 이런 의미입니까? 저게 이제 저는 그 오늘 그 방송한 걸 잘 읽어봤는데요. 네. 허수아비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의 방점보다는 정권을 달라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는 방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김종인 대표가 정치권에 40년 계셨던 분입니다. 네. 현실을 잘 알죠. 대통령 후보가 공식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정권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건 후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결정해서 모셔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권은 후보한테 있는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권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김종인 대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저는 음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오히려 그 부분이 그 무슨 허수아비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권을 달라는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선거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거 전략은 제가 알기로는 중도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집토끼만 잡지 말고 이제는 당의 후보가 됐으니 지금 우리가 취약한 중도, 탈진보, 호남, 청년층에 대해서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중도화 전략을 하려면 새로운 얼굴,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노선들을 좀 우리가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김종인 위원장의 선거 전략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특정 인물, 특정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원토로 모실 거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선거 전략, 뭐 이준석 대표도 이해합니다만 선거를 할 때마다 이겨냈던 이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략들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맞춰달라는 이야기지 정권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는 말씀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께서는 좀 조심스러워서 실명이나 이렇게 좀 거론되시는 분들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또 언론 보도에서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에 왔을 때 좀 불편해하실 분들 그 이름들이 좀 거론되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다 알죠. 정권 준다고 해서 네. 사실은 뭐 정권이 가겠습니까? 네. 근데 형식적으로도 선거 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원톱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 30년 이상 했는데 내가 다 주도할 수 있다 생각하겠어요? 형식적으로도 예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네. 예우를 하는 건데 그거조차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싫다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투톱으로 세운다 아니면은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을 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뭐 허수아비하게 안 했다는 얘기는 나는 그냥 바지 사장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라 좀 갖춰달라는 건데 저는 여기 이런 면에서 보면 약간 이 좀 견제가 만만치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권을 주고 완탑을 주고 하는 게 당연히 선거 과정에 후보가 하는 거죠.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파리 때 하이에나 험한 말대로 오가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좀 비켜라 말아라 하는 거라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오만하게 볼 거다. 벌써 이제 선거 이긴 것처럼 자리싸움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선대위라는 거는 다 들어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굴 빼고 넣고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벌써 다 이긴 것처럼 자리싸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이 보이고요. 아마 국민들이 이건 오만하게 보고 심판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뭐 그 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실명을 언급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실장님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도 좀 친분이 있으시고 네, 또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비전전략실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이게 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이제 지금 기사 나오거나 한간에 네. 이제 그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분은 권성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또 두 분 사이에 수시로 소통하면서 전혀 이견 없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권을 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허수아비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마치 자리다툼이라고 무슨 사람 싸움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 노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결정을 하실 거죠. 내가 후보가 됐으니 그러면 본선 승리를 위해서 어떤 노선을 갈 것이냐. 그 노선이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중도화 전략에 동의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특정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캠프 내부에 또 당내에 야, 이 정도 지금 압도적으로 컨벤션 효과를 내서 10% 이상 차이가 났으니 그냥 우리 이대로 가면 된다. 뭐 중도화 전략이냐. 그냥 옛날 모습 그대로 가도 된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경고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적의 조합을 만들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뭐 그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런 정도의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선거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네. 달라는 이야기를 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정치 얘기나 노선 싸움이면 50조 뭐 이게 소상공인 지원 안 된다든지 아니 복지를 어떻게 하자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경제민주화를 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다 알잖아요. 파리 때 하이에나 자리 치워라 비켜라. 우리가 간다. 아니다. 왜 우리가 뭐 공신인데 왜 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공신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리 싸움 하는 거거든요. 누가 봐도 명백한 거죠, 그거는. 근데 네. 정권을 줄 거면 말까. 김종인 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켜줄 거냐. 사실 공간 좀 열어줘야죠. 네. 그래야 들어가죠. 그냥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는 못 지키고 그냥 플러스 알파만 해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역할이 없는 거거든요. 선대위는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역할이 없습니다. 그럼 네. 거기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조금 잘라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싸움하는 겁니다. 네. 일단 뭐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뭐 자리 싸움 아니다, 줄타기 네. 아니고 소통의 과정이다라는 입장이시니까 일단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그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를 줬는데 그 비단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라켄이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크라켄을 찾아봤더니 이 신화 속의 바다 괴물인데 킹크랩을 잡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킹크랩에 대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비단 주머니로 이제 이 크라켄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준석 대표다운 준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영 디지털 소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광범위한 그 디지털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같은 것을 예상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요. 그 결과로서 크라켄이라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도 댓글 조작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실제 대선을 앞두고 그런 것들을 예상한 충분한 대응책으로서 비단 주머니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기 상황에서 꺼내서 주는 해법이기 때문에 첫 번째 비단 주머니로는 이준석 대표다운 아주 효과적인 비단 주머니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비단 주머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래 세 개라 그랬거든요. 네. 하나는 뭔지 궁금하고 뭐 실제 아마 비단 주머니는 종이 들었나 봐요. 종이는 네. 아닌데 사실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다이문이나 네이버를 보면요. 민주당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들도 뭐 댓글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보니까 먼저 선두 치신 것 같아서 우리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비단 주머니 얘기하니까 두 분이 또 웃으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좀 논쟁이 격하게 하긴 했는데 나가실 때는 웃으시면서 나가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이재명 캠프 대변인, 김근식 전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